매년 11월, 수능날 아침이 되면 온 나라가 거대한 침묵에 잠깁니다. 우리는 흔히 그 치열한 경쟁을 입시 지옥이라 부르며 혀를 내두르곤 하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이 땅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기나긴 지옥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조선의 과거 시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기회는 3년에 딱 한 번, 전국에서 수만 명의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지만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리는 건 고작 33명뿐입니다. 이 좁디 좁은 바늘구멍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문의 영광은커녕 사람 구실조차 하기 어려웠던 냉혹한 세상이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고작 40을 간 넘기던 그 시절, 사람들은 이 시험 하나를 위해 청춘 20년, 아니 30년을 송두리째 불태웠습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낡은 책상 앞에 바치게 만든 그 광기, 어린 집착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왜 그들은 그토록 목숨을 걸고 과거장이라는 이름의 전쟁터로 달려가야만 했을까요? 그 처절했던 욕망의 기록을 지금부터 펼쳐보려 합니다. 조선에서 사대부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가혹한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첫 돌을 맞이하면 돌잡이상에 붓과 먹을 올려두죠. 부모는 아이가 붓을 잡으면 환호성을 지르지만 그 순간 아이의 어깨에는 가문의 생존이라는 청은망은의 무게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걷기도 전에 글을 배우고 말문이 트이면 천자문을 떼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경야독이라는 낭만적인 단어로 표현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수도승의 고행보다 더했습니다. 5살 꼬마가 소학을 읽고 10대가 되면 사서삼경을 통째로 암기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 공자와 맹자가 남긴 말의 숨은 뜻까지 파악해서 자신의 논리로 글을 지어내야 했으니까요. 졸음을 쫓으려 상투를 천장에 매달고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르며 밤을 새웠다는 이야기들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글 읽는 소리가 멈추는 순간 그 집안의 미래도 멈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양반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관직에 나가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할 수도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체면치레의 사회에서 과거 급제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내가 급제하지 못하면 나 하나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자식들은 몰락한 양반, 즉 잔반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밭을 팔고 소를 팔아 뒷바라지하는 동안 수험생이 느꼈을 그 숨막히는 부채감을 우리는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과거 급제는 단순한 입신양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멸문지화를 피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직 이 길만이 사람 구실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던 시대, 그 압박감 속에서 청춘들은 서서히 시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흔히 접하는 과거 시험장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넓은 마당에 질서 정연하게 늘어선 파라솔, 그 아래에서 묵묵히 먹을 까는 선비들의 비장하고도 고요한 모습. 아마 다들 이런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기록이 전하는 실제 과거 시험장은 그런 우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곳은 점잖은 선비들이 뒤엉켜 싸우는 아비규환의 생지옥이었습니다. 시험 당일 새벽, 굳게 닫혀있던 궁궐 문이 열리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좁은 문으로 쇄도합니다.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는 시험 문제가 적힌 판을 멀리서도 잘 볼 수 있고 채광이 좋아 글씨 쓰기 편한 명당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합격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비들은 힘센 하인이나 동네 왈패들을 데려와 몸싸움을 시키며 자리를 선점하게 해쨌는데 이를 선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반의 체면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서로 밀치고 밟다가 팔다리가 부러지는 것은 예사였고 심지어 압사사고로 목숨을 잃어 시체가 실려나가는 비극도 벌어졌습니다. 공자와 맹자의 도덕을 30년 동안 암기해 온 지식인들이
막상 시험장에서는 생존 본능만 남은 짐승처럼 돌변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엉망진창인 상황을 일러 난장판이라고 하죠. 옛사람들은 과거 시험장의 그 무질서한 꼴을 보고 마치 난장이 선 것 같다고 혀를 찼습니다. 어렵게 자리를 잡았다고 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이 웅성거리는 소음 때문에 시험 문제를 알리는 북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술판을 벌여 고성방가를 하는 이들도 있었고 남의 답안지를 훔쳐보거나 베끼는 아수라장 속에서 정신을 붙들고 글을 써야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요? 우아하게 경쟁하기에는 그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의와 염치를 따지다가는 연경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 그 공포가 도덕군자들을 폭도로 만들었습니다. 책 속의 고귀한 가르침과 현실의 진흙탕 사이, 그 괴리 속에서 선비들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몸싸움과 소음은 그나마 견딜 만한 고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선비들을 진짜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건 바로 시험장 안쪽 깊숙이 퍼져버린 검은 거래, 즉 부정부패였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과거 시험은 실력을 겨루는 장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합격을 쇼핑하는 거대한 시장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거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돈 많은 집안의 자제들은 혼자 시험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글 잘 짓는 사람, 글씨 잘 쓰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 아예 팀을 꾸려 들어갔죠. 도련님은 가만히 앉아있고 고용된 대리시험 전문가들이 일사천리로 답안지를 작성해 제출하는 기막힌 풍경이 버젓이 펼쳐졌습니다. 심지어 채점관과 미리 짜고 합격자의 이름을 바꿔치기 하거나 답안지 귀퉁이에 표시해둔 비밀 암호를 보고 점수를 후하게 주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던 다산 정약용조차 과거 제도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판했을 정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춥고 어두운 방에서 덜덜 떨며 30년을 공부했습니다.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일생일대의 답안을 써냈는데 내 글은 읽히지도 않은 채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권력가의 멍청한 아들이 낸 형편없는 답안지가 장원으로 둔갑하는 꼴을 목격했을 때 기분을 말입니다. 가난한 시골 선비가 오직 실력만으로 장원 급제하여 금의환향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소설책 속에서나 존재하는 판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붓을 꺾어버리고 싶다는 충동, 세상을 향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며 그들은 돌아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과거장은 꿈을 이루는 등용문이 아니라 힘없는 자들에게 패배감만 학습시키는 잔인한 고문실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공정한 시험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합격자가 발표되는 순간 시험장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합격증인 홍패를 받아든 33명의 가문은 축제를 벌이지만 그 뒤에는 고개를 떨군 수만 명의 패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낙방거사라고 불렀습니다. 낙방거사라는 말, 참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실상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백수건달이라는 말이 흔했습니다. 아무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을 뜻하는 이 말은 사실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관직 없이 늙어가는 유생들을 비꼬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글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배웠으니 농사도 지을 줄 모르고 장사 수완도 없는 그들은 집안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일쑤였습니다. 처자식은 굶주리는데 가장이라는 사람은 방 안에 틀어박혀 공자왈, 맹자왈만 읊조리고 있는 풍경. 그것이 조선 후기 몰락한 양반가의 흔한 자화상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머리가 하얗게 센 70 노인이 손잡벌 되는 아이들과 나란히 앉아 시험을 치르는 모습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심지어 83살에 과거에 급제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왕은 그 끈기를 가상히 여겨 벼슬을 내렸고 사람들은 인간 승리라며 칭송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끔찍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모조리 시험지 위에 쏟아부은 뒤 죽음을 코앞에 둔 황혼역해야 겨우 합격증 한 장을 손에 쥔 셈이니까요.
그 60년 세월 동안 그가 느꼈을 좌절감과 자기 혐오, 그리고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보상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수많은 낙방자들이 결코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만약 조선 사회가 이들에게 벼슬길 말고도 다른 길, 예컨대 상업이나 기술, 예술의 길을 열어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수만 명의 엘리트가 오직 과거라는 한 곳에만 매달리다 인겨 인간 취급을 받으며 사라져간 것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적인 손실이었습니다. 합격하지 못한 99%의 삶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품어줄 다른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시대가 실패한 것이었을까요? 텅 빈 눈으로 보찜을 싸서 고향으로 향하던 그 쓸쓸한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독 무겁게 다가옵니다. 1894년 가부개혁과 함께 천년을 이어온 과거 제도는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지옥은 정말로 끝이 났을까요? 오늘날 노량진의 좁은 고시원, 대치동의 불 꺼지지 않는 강의실을 바라보면 묘한 기시감이 듭니다. 갓 대신 캡 모자를 쓰고 붓 대신 태블릿 PC를 들었을 뿐 우리는 여전히 그 옛날 선비들처럼 오직 하나의 정답, 하나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청춘을 송두리째 저당 잡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선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픈 유산은 어쩌면 경복궁이나 숭례문 같은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 피 속에 깊이 박힌 단일한 성공에 대한 강박일지도 모릅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대학은 가야지, 번듯한 직장은 잡아야지 라는 말들 속에 다양성을 허락하지 않았던 조선사회의 그늘이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이 오직 과거 급제 하나뿐이었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99%의 삶은 실패로 규정되었습니다. 그 획일적인 잣대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으로 몰아넣었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아픈 역사를 다시 꺼내어 읽는 이유는 단순히 옛날 사람들은 참 미련하고 힘들게 살았구나 라며 혀를 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과거라는 거울에 비친 지금의 우리 얼굴을 마주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21세기판 과거 급제를 강요하며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야 합니다. 33명의 합격자 명단에 들지 못해도 장원 급제를 하지 못해도 각자의 삶은 충분히 존엄하고 저마다의 빛깔로 빛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낸 것은 아닐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욕망의 수레바퀴를 멈추고 방향을 트는 것은 오직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평생을 바치고도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채 역사 뒤편으로 사라져간 조선의 수만 명 선비들, 그들의 한 맺힌 침묵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무거운 질문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조선의 입시 지옥 이야기가 단순한 흥미거리를 넘어 현재를 살아갈 지혜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왕들의 기록 뒤에 가려진 버려지고 잊힌 사람들의 진짜 역사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다음 장도 함께 펼쳐주시겠습니까? 역사를 잊지 않는 당신과 함께 더 깊고 서늘한 진실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